오늘은 3월 24일, 현재 시각은 4시 40분. 어제에 이어서 461페이지에서부터 470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1054년 7월 4일,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황소 자리에서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 별에 손님별, 즉 객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자리에서 볼 수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 하늘에 있던 별 그 어느 별보다도 밝아졌다고 기록했다. 한편 중국에서부터 지구를 반바퀴쯤 돈 남서아메리카 어느 곳에도 천문학 전통이 매우 강한 문명권이 있었다. 그들도 새로 태어난 이 눈부시게 밝은 별을 목격했다. 그 지역에서 수출 수거하여 탄소 14 동위원소 연도로 추정해 본 결과 11세기 중반에 오늘날 호피 원주민의 선조인 아나사제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그곳은 뉴멕시코주이다. 아나사지족 중 누군가가 처마처럼 돌출한 바위 밑 벽에 새로 생긴 별을 그려놓았다. 그 때문에 그림은 풍화작용으로 인한 침식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별 옆에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다. 당시 달과 객성의 상대 위치가 바로 그 위에 그려진 그대로였을 것이다. 큼직한 손바닥 하나 옆에 그려져 있다. 그것은 이 기록을 남긴 천문학자 겸 예술가의 서명일 것이다. 5,000광년 떨어져 있는 이 놀라운 별을 우리는 오늘날 개성운의 초신성이라고 부른다. 중국 천문학자가 객성의 출현을 문자 기록으로 남긴 여러 세기가 지났고 아나사지족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지 10여 세기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어떤 천문학자가 자신의 망원경으로 하늘의 바로 이곳을 바라봤다. 그 망원경에 나타난 것은 개와 천연덕스럽게 닮은 성운이었다. 그래서 1054년 초신성 폭발이 남겨놓은 이 흔적을 우리는 개성운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렀다. 개성운의 초신성은 폭발 후 3개월 동안이나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낮에도 볼 수 있었고 밤이면 그 빛으로 책도 읽을 수 있었다. 은하 하나에 평균 100번에 한 번꼴로 초신성이 터진다. 은하의 나이를 대략 100억 년이라고 할 때 그동안 약 1억 개의 별들이 폭발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1억은 엄청나게 큰 수이다. 그렇지만 은하 하나에 별이 1000억 개 내지 1조 개가 있으니 1000억 개 내지 1000개 내지 1만 개 중 하나가 초신성으로 터진 셈이다. 우리의 은하에서는 1054년 폭발 이후 1572년에 티코 브라헤가 기록으로 남긴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1604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적어둔 초신성 폭발도 있었다. 아쉽게도 그 후에는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을 한 건도 볼 수 없었다. 이제 제법 쓸만한 망원경들을 손에 넣은 천문학자들이 안달이 나서 손이 닳도록 하나만 하고 몇백 년째 빌고 있는데도 하늘은 시치미만 뚝대고 있다. 그러나 외계 은하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늘 관측된다. 20세기 초반에 살던 천문학자가 읽고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을 하나 제시하라면
영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네이처의 1979년 12월 6일자에 실린 데이비드 헬펀드와 녹스롱의 논문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을 그 예로 들겠다. 경X선과 감마선의 강력한 폭발이 1979년 3월 5일 폭발 감지 연결망의 역할을 하는 행성 간 우주선에서 검출됐다. 검출 시간에서부터 추적된 감마선 방출 위치는 대마젤란 성운의 초신성 잔해 N49와 일치한다. 그러나 네이처의 같은 호에는 구 레닌그라드 소재 이오페 연구소 소속의 마제츠와 그 동료들의 논문도 한편 실렸다. 금성 착륙을 목적으로 항해 중이던 우주 탐사선 베네라 11호와 11호에 실려 감마선 폭발 검출기로 구소련 연구진도 동일한 현상을 관측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구에서 겨우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펄서가 갑자기 밝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치가 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헬펀드와 롱은 감마선 폭발이 초신성 잔해와 물리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 후보 전체들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태양계 내부의 천체일 가능성이 점쳤다. 태양계 내부의 천체일 가능성까지 점쳤다. 긴 우주 항해 끝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외계인 우주선의 배기 현상을 본 것인지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가능성보다도 N49에서 방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초신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천체가 아니었던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때 내 행성계가 맞을 운명은 소름 끼치게 냉혹한 것이지만 태양계 행성들은 적어도 초신성 폭발이 가져다 줄 정멸의 순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태양이 초신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가 태양보다 훨씬 더 고온 고압의 상태에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핵 연료를 단계적으로 태울 수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태양에 비해서 무척 짧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인 별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소 헬륨 변환 과정을 불과 수백만 년 안에 마치고 재빨리 훨씬 더 격렬한 핵융합 단계로 이행한다. 그 까닭에 주위에 있던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여 고등지능을 갖춘 존재로 진화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외계 생물들이 자기네 별이 초신성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초신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었다면 그 별이 초신성이 될 리는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초신성의 폭발의 전제 조건은 규소의 핵융합으로 철의 중심핵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 높은 압력 아래서 별의 중심부에 있던 자유전자들은 철의 핵융합의 양성자와 짝짓기를 강요당한다. 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면 전하가 상쇄되므로 별 내부가 하나의 커다란 원자핵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성된 한 덩이의 거대한 원자핵은 자신의 구성원이던 전자와 양성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부피가 훨씬 작다. 작은 철의 중심핵이 내파되면 이를 따라 중심을 향해 돌진하던 외곽부는 중심핵에서 밖으로 튕겨져서 격렬하게 외파하여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은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초신성 하나가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을 낸다. 오리온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근에 태어난 무거운 별들도 앞으로 수백만 년 안에 모두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다. 사냥꾼 오리온이 앞으로 벌일 불꽃놀이가 사뭇 기대된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별이 초신성 이전 단계에서 갖고 있던 질량의 거의 대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조금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그리고 새로 합성된 탄소, 규소, 철, 우라늄 같은 물질들이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폭발의 중심에는 뜨거운 중성자별이 하나 남는다. 중성자별은 핵력, 결속된 원자량이 10의 56승인 하나의 거대한 원자핵이라고 중성자별은 핵력으로 결속된 원자량이 10의 56승인 하나의 거대한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 규모의 질량을 가진 중성자별은 크기가 대략 30km이다. 중성자별은 원래 큰 별의 자네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한다. 질량이 큰 적색 거성이 수축해서 작은 중성자별이 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로서 개성운의 경우를 보자. 개성운 한복판에는 맨하탄 섬과 비슷한 크기의 중성자별이 1초에 30번씩 자전하고 있다. 수축 과정에서 자전 속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도 증폭한다. 그러므로 하전 입자들은 강력한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성자별과 같이 회전하게 된다. 중성자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목성의 미약한 자기장에도 하전 입자들이 붙잡혀 있다.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심 전체와 같이 회전하는 전자들은 전파에서 가시광선에 이르는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을 잘 결속된 빔에 담아 방출한다. 빛의 빔이 중심의 중성자별과 함께 자전하므로 그 빔은 우리의 시선 방향에 들어오게 될 만한 한 차례씩 들어올 때에만 한 차례씩 관측된다. 이것이 바로 펄스이다. 항해하는 배에 등대의 불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러므로 펄스의 원천인 펄서는 우주의 등대인 셈이다. 이곳이 바로 펄서의 정체이다. 우주의 메트로놈인 펄서는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깜빡거린다. 오랫동안 펄스 신호를 관측해보면 주위에 하나나 둘 정도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펄서를 발견할 수 있다. PSR 0329+54라는 이름의 펄서가 그 한 예이다. 하나의 별이 진화의 모든 과정을 거쳐 펄서까지 되는 동안 그 주위에 있던 행성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음이 이 펄서를 통해서 입증된 셈이다. 그렇지만 초신성 폭발 후에 펄서에 잡힌 행성일 수도 있다. 이러한 행성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대단히 궁금하다.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물질은 차 숟가락 하나분의 무게가 보통 산 하나의 무게와 맞먹는다. 차 숟가락 분량의 덩어리를 놓쳤다면 마치 공기 중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듯 지구 속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뚫고 들어가 행성 전체를 관측하는 구멍을 내면서 지구의 반대쪽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서울에서 떨어뜨렸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다. 중성자 별에서 퍼온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가 한 도시의 지면을 뚫고 나올 때 사업 걱정하면서 거리로 나와 잠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그 거리에 있었다면 땅바닥에서 솟아오른 돌멩이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돌멩이는 다시 땅밑으로 가라앉으니 그들은 또다시 소스라치게 놀라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사업 걱정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었으니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이다. 중성자 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서 자전하는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 여기저기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진동을 계속할 것이다. 지구 물질과의 마찰로 진동이 멈출 때까지 뚫린 구멍이 수십만 개는 좋게 될 것이다. 뚫린 구멍이 암석과 철광으로 다시 메워지기까지 지구는 뻥뻥 구멍이 난 스위스 치즈를 닮아 있을 것이다. 중성자 별의 물질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지구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성자 별의 미세한 조각, 즉 중성자는 사방에 널려 있다. 지구를 구성하는 원자에는 중성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차숟가락, 다람쥐, 한 모금의 공기, 애플파이 그 어느 것에도 중성자 별을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한 중성자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중성자 별의 경이로운 위력에 대해 설명을 들은 여러분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에 그러한 위력의 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랄 것이다. 태양 규모의 별들은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쳐 백색 외성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한다. 질량이 태양의 2배에 이르면서 중력 수축 중에 있는 별은 초신성 폭발을 거쳐 중심에 중성자 별을 남기는 것으로 일생을 끝맺는다. 이보다 훨씬 큰 별의 경우 이와 다른 성격의 운명이 그들을 기다린다.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은 질량이 태양의 5배 이상이면 자체 중력이 잔존하는 질량 덩어리를 블랙홀로 몰아간다. 우리가 중력의 마술 장치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장치의 손잡이를 돌림으로써 지구의 중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처음에는 기계 손잡이의 눈금이 1g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이때는 지상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상황 그대로 말이다. 지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건축물까지 1g에 알맞게 진화하고 성장해왔다. 중력의 세기가 이보다 훨씬 작다면 키가 장대같이 껑충하더라도 자신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력이 무척 센 세상에서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이고 그곳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까지 키가 무척 작으며 옆으로 많이 퍼진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한 것이라야 쉽게 넘어지거나 찌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강한 중력 영향 아래서도 빛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한 대로 직선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들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다음 쪽 그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물들 말이다. 중력 가속도가 감소할수록 물체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중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 이웃은 공기 중으로 두둥실 떠올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된다. 마시던 차나 다른 종류의 액체를 엎질러서 생긴 작은 물방울은 풍선같이 커다랗게 부풀어서 맥동할 것이다. 표면 장력이 중력보다 더 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로 된 커다란 방울들을 사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중력이 물질과 빛에 비치는 영향,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상황을 구성해 보았다. 이 그림에서는 3월 산토끼 미치광이 모자 장수 채서 고양이가 앨리스와 함께 지구의 현재 중력 상황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중이다. 오른쪽에 있는 램프에서 출발한 한 줄기 빛이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은 채 하늘로 똑바로 올라간다. 그 다음 그림. 중력의 세기가 점점 약해져서 0g의 상황으로 접근하자 차를 즐기던 두 주인공들은 조금만 몸을 돌려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휙 돌면서 붕 떠오른다. 한편 차는 작은 물방울이 되어 공중을 떠돌아다닌다. 그 다음 그림은 중력의 세기를 1g으로 되돌리자 앨리스와 그녀의 친구들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잠시 동안 차의 비가 쏟아져 내린다. 다음 두 그림은 중력이 현재 값의 수배로 증가하자 그들은 꼼짝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빛은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한다. 그 다음 그림은 중력이 10의 5승g으로 커지자 주위의 풍광이 모두 납작하게 찌그러진다. 중력이 더 세져서 10의 9승g으로 올라가자 빛이 눈에 띌 정도로 휜다. 중력이 이보다 더 높아져 그람의 수십억 배가 되자 램프에서 하늘로 치솟던 빗줄기는 지상으로 되돌아온다. 어디 그뿐인가. 중력의 세계가 이 지경에 이르니 이상한 나라는 정말로 이상한 블랙홀이 된 것이다. 브라운이 그린 그림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은 471페이지부터 또 10페이지 읽겠습니다.